1980년의 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봄바람이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대한 정치적 변혁기, 뭐 그런 걸 상상하실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로 한번 가보시죠. 총칼로 무장한 정규군도 아닙니다. 곡괭이와 몽둥이, 그리고 철길의 자갈을 양손에 꽉 쥔 6천 명의 사람들이 막 경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와, 언뜻 들으면 진짜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그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검토할 자료들에 따르면 이것은 정확히 1980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 위주로 역사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공된 역사적 텍스트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사건들 사이사이에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파열음들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 그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텍스트와 역사적 기록들을 바탕으로 1980년 4월 사북사건 혹은 사북항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해부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 단순한 소요 사태나 폭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당시의 구조적 모순을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진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누가 언제 돌을 던졌다 식의 나열이 아니라 도대체 왜 6천 명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어야만 했는지, 이 산골짜기의 충돌이 어떻게 한국 현대사 전체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강원도 사북이라는 공단이 가진 특수성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하거든요. 아, 당시 산업구조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사북의 동원탄자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민용 탄광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는 그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석탄이 절대적인 에너지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에너지를 연탄이나 석탄에 의존하던 시기였으니까요. 맞아요. 즉, 이 탄광은 국가 산업화에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였던 셈입니다. 핵심 인프라. 와, 그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묘사된 광부들의 현실을 보면 이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 인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해집니다. 네, 기록이 참 참담하죠. 진짜 그래요. 매년 평균 200여 명이 탄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나오더라고요. 1년에 200명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들이 하루 종일 목숨 걸고 석탄을 캐고 돌아가는 사택의 환경은 텍스트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 비유될 정도였어요. 아니,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방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당시 국가 주도 산업화가 가진 치명적인 모순이었습니다. 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엄청난 석탄 생산 할당량을 기업에 부여했거든요. 아, 무조건 캐내라고 압박을 한 거군요. 그렇죠. 기업은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생산 속도를 쥐어짜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의 타격은 온전히 광부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안전이나 환경 개선에 쓸 돈을 안 썼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막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량을 늘리면 돼 당시 시스템 안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취급되었던 겁니다. 광부들의 생명과 인권은 철저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죠. 아, 열악한 환경이나 위험한 노동 강도도 문제지만 보통 그런 불만이 임계점에 달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게 노동조합이잖아요. 당연하죠. 노조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당시 동원탄자 노조 지부장이었던 이재기라는 인물이 사건의 핵심 도화선으로 동정합니다. 이 사람이 광부들을 대변하기는커녕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네, 기록에 나타난 이재기 지부장의 행적을 보면 당시 이른바 어용노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1978년 노조 선거 당시의 기록을 볼까요? 그는 노조원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부장이 된 거예요? 소수의 대의원들을 매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했죠. 광부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직접 투표해서 대표를 뽑게 해달라며 직선제를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와, 제도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고장나 있었네요. 게다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게 1980년의 임금협상이었죠. 맞습니다. 그 임금협상이 불을 붙였죠.
광부들은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 지부장이 노조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회사 측과 단독으로 20% 인상안에 합의해버립니다. 네. 그 20%라는 수치만 보면 많이 올려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1980년 당시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이랑 그들의 노동 환경을 고려하면 40% 요구는 생존의 마지노선이라고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생존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딱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낡고 위험한 건물에 불이 났는데 막 사람들은 연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요원이 오히려 밖에서 탈출구 문을 걸어 잠그고 건물 주인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와,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는 비유네요. 제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불만을 해소할 모든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사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밖에서 문이 잠긴 채 불타오르는 압력솥이었네요. 그렇죠. 압력솥 안에서 광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솥을 깨고 나오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4월 21일 그 압력솥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농성을 벌이던 중 도주하던 경찰 지프차에 광부 4명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이 지프차 사건을 지점으로 시위의 양상이 완전히 물리적인 충돌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인 4월 20일 이른바 안경다리 혹은 쌍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다리였을까요? 뭐 그냥 광업소 앞이나 경찰서 앞이 아니라요? 그 부분은 당시 사북의 지형적인 특성을 봐야 합니다. 안경다리는 사북읍 시내에서 동원탄저 광업소로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였거든요. 유일한 진입로요? 그러면 네, 지형적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완벽한 방어선이었던 셈이죠. 광부들은 무작정 날뛴 게 아니라 이 지형적 이점을 전술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오, 진짜 똑똑하게 대응했네요. 맞아요. 경찰이 진압을 위해 밀고 들어오자 철끌에 깔려있던 자갈과 갱도를 받치는 갱목을 던지며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안경다리에 집결한 인원이 무려 6천여 명이었고 그중에는 광부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확연히 남아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대거 참여했죠. 잠깐만요. 경찰과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에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통은 위험하니까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입니다. 사북과 같은 탄광초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철저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운명 공동체요? 네. 남편이 갱도에서 다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날 저녁 당장 온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였거든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끊기니까요. 그렇죠. 광부의 아내들이 돌을 들고 나선 건 무슨 이념적 선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던 환경 속에서 내 남편의 목숨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현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네요. 안타깝게도 이 격렬한 대치 과정에서 이덕수 순경이 사망하고 경찰 7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죠. 결국 공권력은 이 거대한 군중을 통제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경찰이 물러났다. 즉 공권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기록을 읽기 전까지는 사북이 완전히 통제불능의 아포칼립스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경찰도 없는 상태에서 흥분한 6천 명의 군중이 곡괭이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외부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무법천지가 되었을 거라고 가정하기 쉽죠. 하지만 역사적 기록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경찰이 사라진 4월 24일까지 며칠 동안 사북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바로 광부들이 자체적으로 규찰대를 조직한 겁니다. 이 지점이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휘도도 제대로 없고 방금 전까지 유혈 사태를 겪은 군중이 하루아침에 자체적인 치안 유지 조직을 만들고 통제를 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건 탄광이라는 노동 현장의 특수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광부들은 막장이라는 극도로 위험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조 단위로 생사를 함께하며 일하거든요. 갱도 안에서의 팀워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이미 강력한 위계와 상호 신뢰, 조직력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이들은 갱도 안에서 작동하던 그 조직력을 갱도 밖으로 끌어내어 즉각적으로 동네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찰대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 사실이 증명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들의 분노는 맹목적인 파괴나 약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충실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4월 24일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거군요. 자료를 보면 광부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 아래 노사정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됩니다. 네, 평화적으로 수습이 된 거죠. 그 긴장감 넘치던 대치 상태가 자체적인 질서와 타협을 통해 평화롭게 끝난 셈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시 갱도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더 넘겨보면 이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황이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뒤집힙니다. 네, 당시의 거시적인 정치 상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입니다. 1980년 봄은 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전면적인 통치를 준비하던 이른바 권력의 과도기였거든요. 아, 신군부가 등장하는군요. 신군부의 입장에서는 사북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공권력을 몰아내고 심지어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선례였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신군부가 합동수사단을 투입해서 사태를 전면적으로 다시 뒤집은 거군요. 네,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검토한 자료에 남겨진 당시의 진압 방식과 가혹행위 기록들은 진짜 참담한 수준입니다. 가담자 처벌 최소화라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주민들 무려 200여 명을 강제로 연행해 갔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정선경찰서 등에서 벌어진 조사 과정은 국가 권력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정말 읽기 힘들 정도였어요. 강시 연행된 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물고문이 자행되었고 기록에 따르면 여성 주민들에 대한 성고문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이었던 한 여성이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유산하는 비극적인 참극까지 명확하게 텍스트로 남아있습니다. 세상에. 결과적으로 80여 명의 주민들이 폭도라는 낙인을 뒤집어 쓴 채 구속되었습니다. 아니, 합의를 맺어놓고 하루아침에 무장병력을 보내서 사람들이 짓밟고 고문했다는 건데 대체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사북을 철저하게 파괴해야만 했던 권력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서들의 행간을 읽어보면 단순히 사북 지역의 치안 유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신군부의 통치 전략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이 텍스트들을 분석해보죠. 권력을 찬탈한 군부 세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전반을 억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공포였습니다. 아,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군요. 네, 사북 사건은 합리적인 노사 문제의 수습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권 통치에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와,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아니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기록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보면 사북에서의 이 비극이 강원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변곡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겹치죠. 맞아요. 1980년 4월 사북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정확히 한 달 뒤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아주 기막힌 군사적 연결고리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사북 사건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초전이라고 부르는 물리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초전이요? 네, 애초에 신군부는 사북에서 일어난 이 소요를 무력으로 완벽하게 진압하기 위해 특수병력 투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제11공수여단이었습니다. 잠깐만요. 10일 공수여단이라면 나중에 광주에 투입되었던 바로 그 부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 사북 사건은 광부들이 자체 규찰대를 만들고 4월 24일에 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신군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체적으로 수습되어 버렸잖아요. 네, 규찰대 덕분에 평화롭게 마무리됐죠. 대규모 군사작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미 사태가 진정되어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12공수여단의 사복 투입 계획이 취소된 거군요. 만약에 이건 역사의 만약을 가정하는 거지만
사복에서 노사 합의가 조금만 늦어졌거나 혹은 군중과 경찰의 대치가 며칠만 더 길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병력의 이동 기록과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기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11공수 여단이 그대로 강원도 사북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5월 광주의 그 참혹한 무력 진압과 유혈 사태가 한 달 앞서 4월에 강원도 사북 산골짜기에서 먼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목적지를 잃고 대기하던 11공수 여단은 한 달 뒤 광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이죠. 와, 역사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북 사건을 단순히 실패한 폭동이나 지역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텍스트를 통해 본 그들의 행동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절박한 저항이었고, 비록 신군부의 폭력에 의해 잔혹하게 짓밟혔지만 이 사건이 남긴 흔적들은 결국 사라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억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저에 깔린 저항의 정신은 1980년대 내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이어졌나요? 인간 이하의 대우 속에서도 끝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뭉쳤던 그 경험은 이후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거대한 불씨가 되었거든요. 최근의 문서들을 보면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뒤늦게나마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그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죠. 사건 발생 후 4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국가가 자신들의 폭력을 인정하고 기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한 심층 탐구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소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광부들, 그들의 생존을 향한 절규가 폭발했던 압력솥 같은 동원탄자, 외부의 시선에서는 폭동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찰대를 조직해 스스로를 지켜냈던 안경다리의 6천 명. 네, 정말 숨가쁜 역사적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뒤집고 고문과 폭력으로 그들을 철저히 부수어버린 국가 권력,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우연한 시간의 차이로 광주로 연결되는 역사의 거대한 나비 효과까지. 오늘 우리는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1980년 사북에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본 이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활자가 아닙니다. 제도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력이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약속을 무기화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차가운 해부도와 같습니다. 소중한 통찰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탄광의 깊은 갱도 속에 퍼묻혀 있던 뜨겁고도 아픈 기록들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기록들 중에서도 이처럼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 철저히 지워진 채 오직 승리한 권력의 입맛대로만 쓰인 또 다른 사북이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자료와 분석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롭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깊은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